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긴 합니다만 정치권은 긴장감을 한치도 늦출 수가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고 총사퇴한 민주당의 지도부 특히 원내대표를 다시 뽑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후보군이 우원식,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 등 친명계 중진들이 사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시그널을 종합해보면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옥중 공천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정 관리에 들어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모두 지금 상황이 장차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명절에 정치 얘기하다가 큰 싸움 나는 경우 많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정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우려가 좀 되고요. 그동안 밀린 사랑과 안부를 전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털어보러 한 주간 도정 소식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2년을 맞아서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 이후 그동안 진행된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진상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이런 제안이 나왔네요. 네, 여순특별법 시행 2년을 맞아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민간 차원의 진상보고서 작성을 하는 이 운동본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민간 차원의 진상보고서 작성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순특별법 시행 2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의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민이 직접 쓰는 진상보고서 운동본부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이자 역사학자인 주철희 박사는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해 정부 및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주 박사는 제안하고 시민이 직접 쓴 진상보고서는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중앙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게 진실을 써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한 인력 보강이나 시간적인 제약을 감안해서 시민이 직접 진상규명에 참여하자, 보고서를 발간하자 이런 주장 같은데 민간 진상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순천 지역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주철희 박사는 민간 진상보고서 발간 추진과 관련해 오는 2025년 6월 진상보고서 완료를 목표로 학계나 종교계, 또 시민사회단체, 연구단체, 유족회 등 각계 시민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진상보고서 운동본부를 세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철희 박사는 민간보고서 운동본부에서 진상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실무팀을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가 끝나면 진상보고서 1첨부를 발행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주 박사는 민간 진상보고서 작성 제안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진상규명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진상규명 활동이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철희 박사는 진상보고서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 현재까지도 기획단이 꾸려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순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수속 조치에 대한 비난도 나왔는데요. 여순특별법 제정 이전에 진행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활동이 여순사건 특별법 이후 조사활동, 각 기구와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인력이나 정부 지원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이 제주 지역 각계가 제주 4.3이라는 문제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순천에서도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뜻을 모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차원의 진상 규명을 진행하려면 당장 뭐 또 인력과 비용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텐데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성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정부가 문화도시 공모 절차를 돌연 연기하면서 수년간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해왔던 광양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국 문체부의 문화도시 공모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네, 지난 8월 문체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이 법정 문화도시 공모 사업을 위한 공모 절차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6년 동안 문화도시 공모 사업에 도전해온 광양시가 허탈해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공모 사업 자체를 최종 취소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부터 문체부의 법정 문화도시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는데 최근 문체부가 사업 취소를 최종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그동안 쌓아온 문화도시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이 문체부의 법정 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해 그동안 7개 분야에 걸쳐 11개 사업을 시행했고 총 5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이 문체부로부터 지난 9월 초에 사업을 중단한다는 최종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로서는 뭐 학원까지 다니고 필기 시험에 뭐 면접까지 잘 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 모집이 취소가 돼버린 뭐 이런 형국인데, 비유하자면 광양시가 도전 목표를 바꾼 문체부 새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내용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내용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균형 발전과 문화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 지역이 가진 특색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 도시씩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문체부가 5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전격 취소하면서 이 권역별 2개씩 총 13개소로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오는 11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올해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동안 문화도시 공모 사업을 추진해온 광양시 문화도시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함마저 들지만 이 문화도시 열망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도시 공모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이 새로운 공모 사업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 기존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광양시, 더구나 예비 문화도시까지 된 광양시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사업 공모를 무조건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해경이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어요. 네, 여수해양경찰서가 최근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된 선박이 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만취 상태로 미신고 낚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을 해사안전법과 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최근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은 최근 고흥군 외나로도 약 3.7km 해상에서 낚시객 4명을 태우고 음주 운항을 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적발 당시 어선 선장 B씨를 검문 검색한 결과 음주 운항기 중 0.03%를 초과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9%의 만취 상태였고 또 더구나 미신고 낚시 어선 영업 혐의와 함께 이 음주 사실을 피하기 위해 이 낚시객을 선장으로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은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매우 위험하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 어선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시작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은 저희가 함께 만나서 월말 털어불어로 진행하는데 요즘의 상황이 워낙에 다이나믹한지라 함께 모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 전화로 따로따로 인터뷰를 이어간다는 점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먼저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연휴인데 곧 추석 때는 어떻게 좀 지내십니까? 주로 순천에 있고요. 부모님께서 순천에 오시지 않을까. 네. 거의 요새는 매번 그러고 있어가지고. 네. 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지냈고요.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 이슈가 워낙 커가지고. 예. 다른 이슈들이 좀 많이 묻히긴 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천 지역, 사실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현수막 이거 좀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 좀 많이 고민도 하고 이거 규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굉장히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말씀 꺼내신 김에 그 말미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다들 순천이든 여수든 광양이시든 다니시다 보면은 정당 현수막 너무 많잖아요. 예. 이게 교통 안전에도 문제고 도시 미관에도 문제고 사실은 이게 폐현수막이 다 쓰레기니까 재활용도 잘 안 되죠. 재활용이 많이 되는 데는 한 20-30%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많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값싸고 효과 좋은 홍보 수단이다 보니까 많이 쓰는데 지금 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조례로 규제하자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일단 조례로 규제하는 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논란은 차치하고 여러 정당들이 좀 모여가지고 지정된 지정 게시 장소에 적당한 수량만 달자 이런 자율 규제 한번 해보면 굉장히 멋지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했고 자율 규제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만약에 자율 규제가 잘 안 되면 순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이세훈 의원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지자체처럼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도 발의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네. 조금 흘렀는데 반응이 좀 있습니까? 다른 정당들에서는 반응은 많지는 않고요. 다른 데서도 그냥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우리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였어. 천 위원장 너무 그러지 마. 이러시는데. 예. 그건 이제 우리 관점인 거고. 이거 정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이제 수요자인 시민들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셨을 땐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마 연휴 지나고 나면 순천시랑도 좀 본격적으로 협의를 개시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은 지정 게시대를 좀 추가로 설치를 하든 아니면 게시대를 꼭 설치하지 않더라도 정당이 쓸 수 있는 지정 게시 장소를 한 동당 한 군데 정도 마련하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휴 지나고 본격적으로 좀 협의를 개시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현수막이 명절 때문인지 더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명절 시즌에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현수막 그만 걸자는 현수막을 걸 계획입니다.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건데 이렇게라도 일단은 해서 이슈를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꺼내신 김에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다 뉴스를 이재명 대표께서 다 가지고 간 셈이 결과적으로는 됐습니다. 네. 가결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가결 예상했습니다. 어느 이 정도의 비율로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예상하셨습니까? 이탈표까지 계산해서? 네,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 한 50표 정도 이탈표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고 한 30표 정도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분석을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그보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특히 정의당에서도 부결 표결한 의원분들 계시다고 나왔고요. 이미 얘기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쭉 보면 민주당에서 최소한 40표 정도는 가결표가 나오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부터 질문 드려야 될지도 막막한 굉장히 뉴스가 돼버렸는데 네. 친명, 비명 민주당 안에서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예.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비명계와 친명계는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랄까요 화해해서 잘 지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예. 지금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비명계들 욕하고 뭐 해당 행위다 징계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갈등이 주말 사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보면은 극렬 지지층 따라가가지고 본인들 인기 높이겠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비명계를 사냥하는 모드로 가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고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낼 수 없다면 공천과 관련한 공정한 룰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당신들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영장 기각이 되면 계속 만약에 가게 되더라도 당신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나와야 비명계도 그래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우리가 본선에서 좀 마이너스를 보겠지만 그래도 공천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진 않겠구나라는 걸로 해서 조금의 화해의 건덕지는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비명계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간다면은 더더욱 걱정이 많아질 겁니다. 예, 또 하나 질문 드리면 네. 이 대표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똘똘 뭉치는 지금의 형국이기 때문에 네. 좀 부담도 없지 않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부결 인증샷 혹은 부밍아웃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어떤 체포 동의안 같은 거에 대해서 꼭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긴 합니다. 아싸리 다 공개를 해버리자. 그렇죠.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결정이든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같이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걸 또 꼭 공개하는 게 좋은 일인가? 저도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상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도록 한 것은 이런 식의 마녀 사냥을 막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표결하라고 하는 취지일 텐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극성 지지층의 압박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해서 내가 찍은 투표용지를 일반 시민도 아니고 국회의원씩이나 돼가지고 그거를 무슨 카카오톡 방에 올리고 이거 정말 꼴불견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그 정도의 압박도 못 이겨낼 사람들이라면은 국회의원 할 자격도 없고 지금이라도 배치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모든 해석이 총선에 연결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정권 및 검찰과의 대결 구도, 그러니까 이재명을 떼놓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는 전략이 지금이 더 유효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리스크 대 뭐 구도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한 170석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하고 예. 검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밀어붙여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면 그 구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너무 핍박한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국회에서도 여당이 힘으로 법원으로 떠넘겨버린다라는 구도가 성립할 텐데 문제는 지금 거꾸로 민주당이 170석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야당 대표를 검찰이 부당하게 억압한다. 좋습니다.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거기까지 오케이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야당에서도 상당한 숫자의 이탈표가 나와서 영장 실질심사는 최소한 받아봐야 된다라는 동의를 한 건데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입니다만은 예. 그렇게 해서 전체 국회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이거는 최소한 수사가 막 그렇게 부당한 건 아니고 영장 실질심사 정도까지는 받아봐야 돼 라고 한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반대로 차라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거 부당한 수사지만 차라리 가결시켜달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맞서겠다라고 했다면 핍박받는 프레임이 조금은 살아났을지 모르겠는데 예. 부결을 요청했는데 자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이거는 자당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프레임 어떤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 프레임은 매우 약화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투표 이후니까 지금이 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영장 발부가 안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악재 아니겠어요? 악재죠. 예. 물론 그 영장 기각이 설령되더라도 어떤 취지의 기각인지도 물론 중요는 할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야당 대표고 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충분히 수집돼 있으니까 구속까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약간 무승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타격이 상당히 있을 거고 뭐 어찌됐든 그래도 구속은 안 됐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근데 뭐 그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혐의를 다퉈볼 필요가 크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언급들이 나온다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풍을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 보고요. 또 이야기가 있어서 네. 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진보 보수 정권에서 두루 중용됐던 한덕수 총리께서 1987년 체제 이후 해임 건의안 가결된 첫 총리가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께서는 그거 안 받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만한인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타격이 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민들 중에 한덕수 총리가 해임 건의됐다는 거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격조 높은 시사 방송이니까 이걸 다루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죠. 예,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사실 굉장히 엄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별로 존재감이 없지만 역설적으로 별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비호감도도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고 봅니다. 뭐 여가부 장관을 해임 건의한다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한덕수 장관에 대해서 왜 해임을 해야 되지라고 하면은 민주당도 뾰족한 어떤 대답을 내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각에 책임을 져서 뭐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거고 내각을 전체적으로 쇄신해라 이런 취지라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총리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임 건의를 한다? 민주당이 좀 헌법상 여러 어떤 장치들을 너무 가볍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별로 국민들께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뭐 여튼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국정 쇄신도 필요하고 좀 일신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번에 해임 건의안은 좀 생뚱맞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슈에 다 묻혔고 또 많은 중도층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그냥 이재명 대표 방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 반격 중에 하나 아니냐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천하람 위원장 당사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그 공천 관련해서 네. 지도부와 어떤 식의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순천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예. 김기현 대표 왔을 때도 뭐 순천은 뭐 저도 있고 이정현 대표님도 계시고 하니까 당에서도 전략 지역이다. 열심히 챙기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들만 하고 뭐 그랬습니다. 무조건 순천이십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이 아니라 좀 무조건 순천이죠. 네. 그래요? 조건 네, 무조건 순천이에요? 뭐 무조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은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예. 왜냐면은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 고문께서 하셨던 인터뷰를 보셨죠? 봤죠.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돌아가는 모양새가 좀 중용하려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유흥수 위원장께서 뭐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뭐 저 같은 인물을 뭐 수도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자체는 뭐 감사한 일이죠. 관심 가져주시는 건 감사한 일인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꾸준함이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정치인에게든 아니면 한 정당에게든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 수도권 선거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우리 이제 전남 지역에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까지 빼간다? 그 전남에 계시는 우리 많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드리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전남의 유권자들에 대한 별로 그렇게 좋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는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이후에 또 인터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갑니다.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좀 괜찮으십니까?
예,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예. 뭐 어떤 말로 인사를 건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괜찮으신지가 일단 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뭐 당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고 좀 그래서요. 예. 사실 지금 정치에 있어서 유일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빨리 좀 혼란을 수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내 분위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뭐 그 직후부터 당내 갈등과 혼란이 아주 극에 달았고요. 예.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당초 이제 당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 독재에 대한 반발들이 아주 심했고요. 우리 당대표를 윤석열 검찰의 그 입에다가 갖다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많았지요. 그리고 장시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컸고 또 특히 장시간 단식으로 건강이 극도로 약해져서 병원으로 실려간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검찰의 비정한 행태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반면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어요. 지난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포기하고 당당히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나아가 김은경 혁신위의 요구로 의원들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까지 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결을 하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돼서 민주당은 쉽게 약속을 뒤집는 정당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까지 의견들이 잘 모아지지 않았던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원내대표단이 직접 나서서 부결을 호소했고요. 근데 원내대표단이 나서서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돼버린 거죠. 예. 결국 원내대표단의 호소가 먹히지 않는 건데 이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들도 깜짝 놀라고 혼란스러워했고 원내대표단도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이제 원내 부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지요. 그 일각에서는 근데 이제 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부결 당론을 정한다고 해서 가결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난 김은경 혁신위의 불체포 특권 포기 권고 이후에 당 최고위원회에서요.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언론에 밝힌 적이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단이 나서서 부결 당론을 정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당내 갈등이 쉽게 풀릴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속히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한번 더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설명해 주셔서 좀 세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한 뭐 지역 방송에서는 호남권 의원 가운데 가결 부결을 한 의원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비명계로 분류된 유일한 호남의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도 사퇴 의사를 곧바로 밝히셨고 뭐 친명계 지도부는 부결 인증을 하고 있고 부결 인증샷도 나왔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인사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요. 예. 근데 이거는 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했을까?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도를 이렇게 설계할 때는 오랜 과정에 대한 그 좀 고민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소신 투표겠죠, 뭐 소신 투표.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제도로 정해놨는데 이게 막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쉽게 그걸 밝히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그 고민들을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막 밝혀라. 안 밝히면 가결로 그 분류하겠다. 뭐 이런 협박들이 많이 와요. 근데 예. 그런 행태는 옳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좀 일부 지금 명단들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 제가 보기에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명단들이 막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돌리고 그거를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좀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그 가결표 색출하겠다 뭐 이런 유사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건 지도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일단 시민들 중에서 가결표를 색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그분들에 대해서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나서서 색출을 공언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갈등들을 더 만들어내고 이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뭐 이익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옳지 않은 행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돌아다니는 명단은 제가 알기로도 틀린 명단이 많습니다. 일단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이 들어간 명단은 하나인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제 이름이 없던데요.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제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를 좀 밝히지 않을 생각이고 그거는 많은 유권자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투표 전에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투표를 원할까를 그 의사를 가만히 좀 고민하고 추단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투표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쭙지는 않을 텐데, 근데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흉기를 동원한 살인 예고글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뭐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지도부도 나서서 뭐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에 지금 기름을 좀 붓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예. 근데 그 기분대로 생각대로 다 모든 세상 일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속상하더라도 조금 더 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호소는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그러한 좀 심정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써먹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정치권이 특히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26일 날 내일 이제 원내대표도 선출이 되고 그렇죠. 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서 대표의 구속 여부도 내일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들을 봐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느냐의 문제다. 당내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렇더라도 이 민주당이 깨지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 주신 대로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당내에서는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검찰발 카더라만 있었고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새로운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는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증거 없이 계속 검사들의 상상 속에서만 이 범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희는 강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법관들이 잘 좀 판단해 주실 걸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건들을 가지고 좀 한 370번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압수수색을 충분히 했어요. 그럼 증거는 충분히 수집했겠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우리는 얻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빈번하게 오래 반복됐던 압수수색이 오히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도주의 우려야 뭐 당연히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검찰이 법원이 이 상황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저희는 기각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당 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말씀 주신 게 원내대표 내일 선출 새로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 저희는 몇 분이요. 26일 날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으니까 예. 원내대표를 27일 날 하루 좀 지나서 뽑으면 어쩔까 하는 발언들이 있었고요. 저도 그러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26일 날 그냥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지 여하튼 그렇게 해서 26일 날 그냥 결정이 이제 뽑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등록한 분은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우원식 4분이에요. 홍익표 의원은 이제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했던 분인데 많은 의원들 신뢰를 받고 있고요. 김민석 의원은 지금 현재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현안과 정책을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김민석 의장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남인순 의원도 역시 다선 의원으로서 당내 다수 의원들과 친분이 좋고요.
특정 계파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당을 통합으로 이끌기에 좀 적절한 인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고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를 한번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혼란에 빠진 당을 통합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과 달리 워낙에 짧은 시기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당선될지 이게 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선적으로 당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것, 이게 원내대표의 역할이기도 할 텐데 예. 또 한편 원내대표로 선임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해야지요.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해야지요. 노란봉투법 처리해야죠. 방송법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국정사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다가 좀 국정감사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결과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역 이슈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호남권역 첫 코스트코 입점이 전북 익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광양시가 이 코스트코 입점에 관심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결정이 혹시 광양시에 뭐 영향을 끼칠 것 같다거나 이런 전망 하십니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일단 전북과 전남이 워낙 권역이 넓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코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건데 또 코스트코가 자기들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지역을 결정할 텐데요. 그 코스트코가 나름 생각한 지역이 또 지역의 반발에 의해서 못한 데도 있고 그러면 또 조금 시간을 두고 다른 데를 물색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은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북에 생겼기 때문에 전남에 영향을 받을 거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좀 그런데 저는 코스트코와 같은 그 대형 몰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특히 젊은 여성 엄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오면 생활상의 편리는 많이 나아질 거고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자꾸 들어오면 영세상인들의 삶들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코스트코가 오는 건 좋은데 늘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생길 영세상인들의 어려움들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까지 같이 좀 마련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광양시 입점에 대한 찬성보다는 우려를 일단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같이 준비하자는 거예요. 같이. 예. 코스트코가 만약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광양에 사실 LF 들어올 때도 그랬었습니다. LF가 들어오면 영세상인들에 대한 큰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는 우려가 있었고 그건 또 현실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형 쇼핑몰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한 대형 몰의 효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들어오는 건 또 들어오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 그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들은 또 별도로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예. 그런 두 가지 측면들을 다 특히나 지자체라면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하고 다 풀고 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입점을 반대한다는 것이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는 보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고 그럼 지자체에서 그리고 TF팀에서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은 어떤 방향으로 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가능할 겁니다. 예전에 이제 광양에 LF가 들어올 때도요. 이게 그전에 이성웅 시장 시절에 이게 결정이 된 거였잖아요.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성웅 시장님을 포함을 해서 여러 분들이 영세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라고 계속 계획을 토론을 하고 논쟁을 했던 걸로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세상인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들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가지고 들어오는 대형 몰하고 직접 협상을 좀 하고 이런 역할들을 그 지자체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대책이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꼭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쭉 이야기되는 대책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잘 좀 정리하고 의견들 좀 모아 나가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가지고 대형몰하고 협상하고 대형몰한테 이걸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그런 적극적인 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연휴에는 좀 쉬십니까? 추석 연휴에? 일단 저희가 이제 내일 26일 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7일부터 저희가 또 항의하는 액션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털어보러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 설명회를 갖고 무안에서 상하이 간 정기선을 취항하는 등 활발한 현지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중국을 방문했었죠. 김영록 전남지사가 상하이 시장에서 궁정시장 회담을 가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결실을 봤습니다. 여기서 먼저 중국 단체 관광객 전남 방문과 무안서 상하이가 정기 노선 취항을 제안했고요. 특히 두 지역의 상호 경제 발전을 위한 무역이라든가 투자 활성화, 또 신재생 에너지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역시 동방항공의 상하이에서 무안공항 간 정기 노선 취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동방항공은 당장 11월부터 주 2회 정기 노선 취항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마쳐 전남도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면서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중국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나라다사와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광양만권 율촌산단에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 공장을 건립기로 해 이번 중국 방문에서 항공부터 투자 분야까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네. 또 104회 전국체전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 개최를 위해서 숙박, 주차, 안전 등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라고요. 예, 그렇죠. 무엇보다 안전하고 대성공을 위해 지금 막바지 점검에 바빠졌습니다. 전국체전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릴 주 경기장엔 이미 민관 합동으로 3차에 걸친 안전 점검을 하고 안전 체전 실현을 결정했고요. 또 숙박 예약 거부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 시설을 상대로 불편사항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5곳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 구간을 운행할 셔틀버스도 대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4,028명의 도민 자원봉사자와 또 15,570여 명의 도민 응원단을 가동하기 위한 현장 투입도 지금 임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체전과 함께 자연, 문화예술 또 관광을 아우르는 문화체전을 목표로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행사도 곁들여집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꼼꼼한 마무리로 모두가 안심하고 즐기는 안전한 체전 또 화합과 감동의 국민 스포츠 대축제가 되도록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가 최근 여순 11구 사건 희생자 50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어요. 예,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509건은 제1기 진실 화해의 규명 사건 등 공적 증빙 첨부 사건이 312건, 또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이 194건, 추가 유족 신고가 3건으로 개인별 심사 의견서를 작성해 여순 사건 명예 회복위에 희생자 유족 심의 결정을 요청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사실 조사와 심사가 이처럼 속도를 낸 데는 지난 5월 전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이 발생지 중심으로 사실 조사 체계를 개편한 게 한 요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실무위는 찾아가는 여순 사건 신고 접수와 지원, 또 사실 조사 중에 파악된 미신고 희생자 신고 독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고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희생자 유족 결정도 1,545건을 실무위에서 심의 의결에 중앙 명예회복위로 심의 중과 현재까지 345명이 여기서 희생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예,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도내 재위험지역 정비 사업비가 1,2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98년 사업 도입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한 47%나 증액된 수치고요.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2,394억 원에 이릅니다. 이 사업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 피해가 우려된 재취약 시설과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한 사업인데 총 사업 계획은 985지구에 5조 918억 원으로 지금까지 702지구에 2조 3,372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정비 사업으로는 179개 지구로 이중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12개 지구 674억 원과 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47개 지구 1,234억 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에도 21개 지구 126억 원이 반영됐고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도 38개 지구에 318억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남도는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서 수자원과 토목 구조 또 토질 등 이 기술 분야에 대한 사전 설계 검토도 하고요.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제1회 남도영화제가 개막 20여일을 앞두고 개막작과 영화제 세부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예, 10월 11일부터 열릴 남도영화제가 지역성을 살린 특별 시상과 또 야외 상영관을 통해 다른 영화제에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신성일 윤정희 씨 주연의 1967년 작품 영화 안개와 한국 최초의 모더니즘 영화로 주목받았고 당시 서울에서만 1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흥행에도 성공적이었죠.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순천인데 시나리오가 순천을 대표하는 문학인 김승옥 작가가 썼습니다. 소설 무진기행이 영화의 원작이고요. 김승옥 작가의 첫 시나리오였는데 이번에 개막할 남도영화제는 이 지역의 대표 문학인 김승옥 작가를 영화인 김승옥으로 재조명하는 특별 섹션도 마련합니다. 남도영화제 운영위는 지역성을 담아내면서 흥행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25개국 97편의 상영작과 영화제 세부 이벤트를 공개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가족과 함께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5곳을 선정했어요. 네,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결과 가을철 정취가 물씬 풍긴 아름다운 숲길 5곳이 가려졌습니다. 대상엔 하순 모우산 유마사 단풍숲길이 영예를 따랐고요. 영암 백룡산 숲길과 곡성 대환강 둘레길이 각각 최우수로 그리고 장성 편백나무 숲트레킹길과 도산림자원연구소 사색의 숲길이 우수 숲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상을 받은 유마사 단풍숲길은 총 4개의 코스로 구성돼 등산객 기호에 따라서 코스를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영암 백룡산 숲길과 곡성 대환강 둘레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 많이들 찾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도 7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와 또 둘레길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산행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